가격이 빠졌다는 거, 충분히 빠졌다는 건 그 이후로는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 이후로 올라야 돼요. 언제냐면 가격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입니다. 매물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거래량이 회복하는, 추세적으로 회복하는 조건과 이 가격과 나의 예산선이 맞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집값이 빠진 건 10년 만이거든요. 1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예요. 그래서 아직 기회가 많으시다. 걱정하지 마시라. 셀코TV 탐나는 재테크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빠지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무섭게 빠졌었어요. 근데 무섭게 빠졌었었는데 이게 오르더라고요. 근데 핵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강남 뭐 닦아놓고 압구정동 같은데 또 반포 같은데 이런데 보면은 신고가 막 나오고 지금 막 이래요. 그렇죠. 그건 근데 한두 건이고 큰 평수고 막 30억, 40억짜리라고요. 그런데 관심 갖지 마시라. 그런 거는 정신 건강에 안 좋다. 근데 최근에 그 서울에서 집값이 빠질 때 가장 많이 빠진 지역이 어디냐면 송파구입니다. 아, 송파가 그랬군요. 예. 아, 맞아. 헬리오시티 얘기 한참 했어요. 뭐 잠실도 그렇고 송파가 가장 많이 빠졌고 지금 회복도 가장 빠르게 됐어요. 맞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가격이 계속 빠지지도 않더라. 근데 빠지더라.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빠질 때 사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얼마나 빠진 게 진짜 빠진 건지를 모르겠으니까. 그게 중요하죠. 예.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2억이 빠진 게 바닥이야, 3억이 빠졌을 때 사야 돼, 5억이 빠졌을 때야. 이건 기준은 두 가지라는 거죠.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가격이 빠졌다는 거, 충분히 빠졌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이후로는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로 올라야 돼요. 네. 어렵죠. 근데 이런 가격은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언제냐면 가격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증가할 때입니다. 적정가라고 본 건가? 그렇죠. 누군가 그 가격에 사는 사람들 많아져요. 지금처럼 가격이 빠졌는데 누군가 사면서 가격이 올리는 게 아니라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가격이 많이 안 오르는데 거래량이 많이 되는 그 이유는 왜냐면 매물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런 구간에 여러분 내 집 마련하시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이 조건, 거래량이 회복하는, 추세적으로 회복하는 조건과 이 가격과 나의 예산선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비싼 집 보지 마시라. 그건 우리 예산선에 안 맞잖아요. 물론 맞으시는 분도 있죠. 근데 대다수는 안 맞기 때문에 나의 예산과 최대한 예산과 가격이 떨어진가 딱 매치했을 때가 내 집 마련하셨다. 그래서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렇게 집값이 빠진 건 10년 만이거든요. 1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예요. 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때 헬리오시티 확 빠졌을 때 그때 산 분들은 지금 와, 나 정말 찬스를 잡아서 살 거고 꿈틀거려서 올라간 다음에 최근 상태에서 잡은 분들은 좀 불안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때 왜 못 샀지를 반성하는 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그리고 그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 생각하는 게 옳은 선택이지 내가 못 사서 막 후회하다가 지금이라도 사야지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잘못을 뭐랄까요 회복하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장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빠진 걸 살 수가 없었어요. 양이 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가격 하락폭은 컸지만 양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가격도 빠지지만 그런 빠진 양이 많아지는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 신호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매물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살 사람하고 살 사람을 구분해서 얘기하면 지금 매물은 증가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은 살 구간은 아니라는 표현이신 거예요? 그렇죠. 다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 번 왔다가 살 구간이 한 번 왔다가 출렁거리면서 올라가서 지금 구간은 아직 살 구간은 아닌 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변화가 일어나고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거래량과 그리고 자신의 예산을 잘 하셔서 사시면 좋겠다. 이유는 지금 매물은 나오는데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없으니까. 지금 바닥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고 사실 분들은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지는데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온다.
그렇습니다. 그때 사시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거야. 지금은 아니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는 입장. 파는 입장. 네, 지금 파는 입장이에요. 네. 근데 저 아는 분도 최근에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잘하신 거죠. 근데 더 오를까봐 배 아플 거 아니야 이런. 아닙니다.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팔 분들은 지금 작자가 나오면 파는 게 낫다. 그렇죠. 그렇죠. 잘못하면 진짜 못 팔 수도 있다. 수요가 없어서. 네. 그래서 이미 파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예요. 네. 먼저 팔아야지 이러면서.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건을 내놓으면서 가격을 깎는 사람은 없다. 네. 일단 높게 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보겠죠. 눈치를. 그런 시점. 근데 거래가 안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내놓으신 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집 보러 온 사람이 점점 줄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집값 얘기할 때 아까 경매 시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청약 시장이 또 바로미터잖아요. 네. 근데 청약 시장 불 붙었던데 얼마 전에 보니까. 유통시장, 즉 네.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투자 수요가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청약 시장에는 투자 수요와 투기 수요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대주 전원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넣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수요가 그러니까 이거 내가 받아갖고 분양권 팔아야겠다. 돈 벌려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전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게요. 한 동네인데 네. 내가 지금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10억이에요. 근데 새 아파트는 11억에 분양해요. 근데 여기는 이건 안 팔리고 이거는 100대 1, 200대 1 경쟁이 붙어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미래 가능성이 있으니까 왜요? 더 오를 것 같아서. 새 아파트가요? 네. 아니에요. 투자한다고 사지만 돈이 적게 들잖아요. 계약금만 내면 되니까. 또 하나 뭐냐면 이 아파트가 11억 되면 이 아파트 11억 오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막 이게 노후 아파트고 30년 이상 되고 40년 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다. 거의 비슷한데 여기도 살기 좋은데 이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여기는 돈을 다 내야 되고 이건 계약금만 내야 되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청약받고 있어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보려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분양권이 안 팔리면 나중에 그렇지. 중도금 대출도 지금 DSR 규제가 없어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입주할 때는 이게 다 본대출로 전환돼야 돼요. 근데 소득도 없고 그러면 소득도 적고 이러면 대출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분양권이 안 팔려. 이럴 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의 청약시장은 거품이 엄청 낀 거예요. 청약 시장의 청약 경쟁률이 높아졌죠. 이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집값이 올라가는 사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오른다고 생각한 거고. 맞습니다. 여기에다 또 하나 정부에서 걱정한 게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몇 년 후에 공급 물량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요건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요 정도면 집값이 이제 향후 올라가야지 떨어질 일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본 거고. 그렇게 하니까 이건 집값 오르는 신호예요. 네. 더 중요한 건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이루어졌냐는 거죠. 원인을 파악을 해야죠. 그게 예를 들어서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네. 사실 이거를 신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가 규제 풀고 막 대출 엄청나게 해줘서 일시로 이렇게 만든 변화기 때문에 네.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네. 계속 수요가 받쳐지면서 이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변화, 말씀하신 것들, 예를 들어서 청약 경쟁률, 뭐 가격, 거래량 이런 것 다 좋은데요. 사실은 전망하기 위해서는 그게 왜 만들어졌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제가 볼 때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 원인이. 그러면 지속하지 않는다면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가요? 그러니까 그 지난 정권 때 집값이 막 올랐잖아요. 네. 그러다가 집값을 잡겠다고 막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집값이 잡히는 걸 넘어서서 너무 떨어지니까 이렇게 떨어지다가는 큰일 나겠다. 네. 그래서 다시 붐업을 시키는 과정이었나요? 그러면? 그렇죠. 단기간에 걸쳐서?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이 정책이 흥미로운 건데 뭐냐면 집값이 오를 때는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집값이 빠질 때는 정책으로 올리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런가요? 그런데 그 정책을 계속 낼 수 있냐는 거죠. 왜 계속 낼 수 없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규제를 계속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집값이 오르는데 대출 규제를 어떻게 계속 풉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그냥 같이 망하자는 거거든요. 그럴 수 정책이 지속될 수도 없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위해서는 더 센 게 나와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례보금자리가 나왔다면 이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특례보금자리론이 안 되고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와야 돼요. 이러기도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런 현상들, 최근에 이루어지는 현상들 일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정책에 의한. 근데 집값이 막 올라갔던 시절에 정부에서 규제 대책을 그렇게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막 올랐어요. 네. 근데 집값이 이렇게 떨어질 때, 근데 이때 그냥 정책이 손 놓고 있으면 한정없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조금 개입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가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가치와 정책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가치를 갖느냐. 근데 제가 그냥 뭐 부동산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 시장에 경착륙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충분히 떨어지면요, 누군가 사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리하게 정책을 쓰면서 올리려고 하면 또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뭐 부동산에 전 경착륙이 없다는 거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미국의 서브프라임이나 이런 거는 뭐 경착륙이었는데 그건 뭐냐면 부동산 시장 때문이 아니라 금융시장이 경착륙한 거거든요. 부동산 시장으로 금융상품을 만든 그 금융상품이 경착륙한 거지 부동산 자체가 경착륙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봐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도 부동산은 금융을 끼고 있잖아요. 여기서 금융은 금융상품화 됐냐는 거죠. 부동산이. 저희가 아파트가 금융상품화 된 건 아니거든요. 내가 돈을 빌려서 사는 거지. 그냥 그거지. 그러니까 이걸로 그 산 채권을 갖고 네. 또 금융사끼리 거래하고 막 네. 가격 조정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네. 이 단계까지 우리가 못 갔거든요. 앞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경착륙은 제가 없다.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왜 정책이 집값 오를 때는 효과를 못 미치고 빠질 때만 효과를 미치냐. 이게 또 중요한데요. 집값이 오를 때는 누구를 움직여야 되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집을 팔게 해야 돼요. 그런 정책이 주로 나오잖아요. 보유세라든가. 네, 네. 그래서 뭐 못 견디게 했지. 예. 내놓게. 그런데 집을 내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상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전망을 합니다. 즉 내가 지금 세금을 많이 내도 가격은 오를 거야. 그리고 나중에 세금 또 깎아줄 거야. 라고 하면 안 팔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는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반면 집값이 떨어질 때는 이 정책의 포커스가 누구한테 맞춰져 있냐면 무주택자한테 맞춰져 있어요. 무주택자들은 자산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망하지 않고 지금 현상만 주목합니다. 그러면 집값이 떨어졌어? 규제 풀려? 그럼 사자.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이 떨어질 때 부양하는 정책이 먹히기 쉬워요. 그 대상이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것은 마냥 갈 수 없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마냥 갈 수 없고 시장은 다시 시장의 논리로 간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계속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 구간은 아니라고 불가능하다. 본다. 제가 볼 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회가 많으시다. 걱정하지 마시라. 더 이상 나올 정책은 없을까요? 더 이렇게 좀 떨어질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다시 올랐는데. 올랐는데 오르고 있고 우려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특례보금자리론도 좀 이제 다시 좀 규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정책이라는 게 효과를 미치려면 더 센 게 나와줘야 되는데 네.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더 센 게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막 집 둘째 사람한테 이제 양도세 없애줄게 이런 정책이 나오면 좋거든요. 오르기에는. 근데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전고점에는 확실히 못 미치는 거죠. 확실히는 아니고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평균으로 서울만 볼 때는 20억이 15억으로 빠졌다가 지금은 18억 뭐 한 19억으로 오른 상태죠. 그래요? 많이 올랐죠. 전고점에 거의 다다르긴 했네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물론 뭐 일부 지역은 더 빠진 데도 있지만 그렇게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급하게 빠졌으니까 다시 이렇게 좀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였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광수 대표와 부동산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